북한 탈북 사연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봐 주십시오. 이 채널은 북한을 떠나온 분들의 조용한 목소리를 천천히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한 외교관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는 북한 외무성에서 20년 동안 일한 외교관 정혁입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말 한마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과 감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책상 위에 한 장의 지시서가 놓입니다. 단 한 줄. 외화 30만 달러 확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혁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충성을 증명하라는 시험이며 실패하면 가족까지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 조용하지만 깊은 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으신다면 앞으로도 이곳 북한 탈북 사연을 편안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3월의 체코 프라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북한 외무성에서 20년 가까이 일했던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 번듯했던 자리 뒤에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감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유럽의 한 셈이나 강단에 서 있지만 몇 년 전에 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죄수였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지시서 한 장,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안엔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외화 30만 달러 확보, 기한은 넉 달. 이 말이 뜻하는 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못 해내면 저와 제 가족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에서는 누구 하나 실수하면 그 사람만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서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걸 못 넘기면 우리 다 위험해. 아내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돌아가지 말아요. 그 말이 저에게는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단어, 떠난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나오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소 복도에서 보이부 감시관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혁 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 짧은 문장이 저에겐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보고 내용이 조금만 다르면, 설명이 조금만 부족해도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정말 다 끝이야.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교관이라는 직책보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당신들 앞에 서 있지만 그때의 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흔들리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북한의 외교관이라고 하면 특권층, 안정적인 직업,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저는 평양 외무성에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제가 외무성에 처음 들어간 날 선배 한 분이 조용히 제 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말이 많으면 오래 못 버틴다. 말을 아껴라.
말을 잘못하면 사람이 사라진다. 저는 그 말을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평양에서 근무하던 몇몇 동료들은 갑자기 본부 호출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책상은 며칠 후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흔적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직장이지만 가장 무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해외 공간에 있을 때도 제 가족 바로 옆방에는 늘 감시하는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직원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보이부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감시받았습니다. 밖에 나가 있으니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외교 활동 역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회담이나 협상보다 정권이 원하는 건 외화였습니다. 모든 보고서 맨 위에는 외화 확보 실적이라는 칸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외교적 성과를 거뒀는지보다 얼마를 벌어들였는지가 저의 충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외교관인가? 아니면 돈을 구해오는 사람인가? 북한의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체제가 필요한 돈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도 조심해야 하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과장해서 쓰면 거짓 보고가 되고 있는 그대로 쓰면 실적 부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을 때 공간 안에는 늘 깊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주방에서 냄비 끓는 소리만 조금 들려도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잘못된 말을 듣지 않았나? 혹시 감시관이 문 뒤에 서 있지 않나? 북한 외교관 삶의 절반은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하고 살아도 언제든 누군가의 잘못된 한마디, 누군가의 오해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내와 대화할 때도 창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휴대전화는 다른 방에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활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충성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이 묶어두는 사슬이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외무성이라는 조직은 겉으로는 엘리트의 세계였지만 속으로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금이 간 건 그날 30만 달러라는 명령이 떨어진 순간부터였습니다. 2019년 7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공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도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도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 위에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붉은 도장이 찍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이 봉투를 열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줄, 외화 30만 달러 확보, 기한 4개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만 달러. 그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거래를 위장하고 여러 사람을 속여서 만들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임무는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못하면 살아남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충성,
실패하면 처벌. 그 사이에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마주 앉혔습니다. 말을 꺼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보, 이번 임무 내가 못 넘기면 우린 평양으로 끌려갈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오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돌아가지 말아요. 그 말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탈북이라는 말을 우리 부부가 입 밖으로 꺼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가족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당신만 없어지면 우리 가족도 끝이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턱 앞까지 걸어가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보이부 감시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도 없이 저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역 동무, 최근 보고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말.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의심이 시작됐구나. 북한에서 의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어느 순간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감시관은 서류, 가방, 아이들 책상 서랍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손을 움켜쥔 채 서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감시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시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역 동무, 조만간 본부에 보고할 일이 있을 것 같소? 그 말은 곧 본부 호출이 올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호출을 받는 순간 앞날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감시관이 떠난 후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시간이 없어. 저는 그날 밤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면 모두 끝난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외교관이 아니라 한 가정을 지키려는 아버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저를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게 됩니다. 2019년 8월의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창밖은 어둠이 남아 있었고 아이들이 자는 방에서는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조용한 새벽에 울리는 그 소리는 온 집안을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놀라 깨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본 순간 보이부 감시관 두 사람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정역 동무, 최근 보고 내용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할 것이 있소. 그 말은 겉보기엔 단순한 확인 절차처럼 들리지만 북한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문장입니다. 너를 의심한다. 그걸 돌려 말하는 것입니다. 감시관들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대답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놀라는지 흔들리는지 표정을 보기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책장, 서랍, 가방, 심지어 아이들 장난감 상자도 열어보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문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감시관의 발걸음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은 서류철을 넘겼고 다른 한 명은 제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감시관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정혁동무, 조만간 다시 이야기할 일이 있을 거요. 그 말은 가볍고 친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본부에 보고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감시관들이 돌아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아내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내를 부축하며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아.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 그날 밤 집안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전등 불빛조차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정말로 우리가 떠나야 할지도 몰라.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용한 고개 끄덕임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포기,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마지막 의지.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조금만 더 흘러가면 우리는 모두 사라질 수 있다. 보이부의 그림자는 이미 우리 집안까지 들어와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결단.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서 있었고 그 길의 끝에는 살아남거나 사라지거나 두 가지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우린 진짜 떠나야 한다.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곧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0년 1월의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감시관이 다녀간 날 이후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집안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공기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가슴이 시원하게 트이지 않는 답답함. 누군가 우리 집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말 한마디, 발걸음 한 번이 모두 기록되는 듯한 공포. 그동안은 조심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그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길이 없어요. 그 말은 나지막했지만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제가 사는 세상만큼이나 같이 숨죽이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도 살아야 해. 만약 정말 안 되면 당신과 아이들부터라도 보내야 해.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여보, 가족은 같이 가야죠. 그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턴 직이나 충성, 체제보다 가족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우리 상황을 차분히 다시 계산했습니다. 감시관은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고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사는 평양 본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평양 본부에 호출되면 그게 마지막입니다. 누구도 그 이유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 그냥 기다린다. 그러다가 사라진다. 둘, 모든 걸 걸고 떠난다. 지금 당장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도망치려면 정말 목숨 걸어야 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린 지금도 목숨 걸고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 옆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공간 내부의 CCTV 각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석진 복도를 걸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시간, 감시관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공항까지 가는 도로의 교통 흐름, 비행기 출발 시간, 하나하나 다시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외교관으로서 복잡한 협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협상도 이만큼 위험하고 이만큼 생사가 걸린 적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일이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감시망이 더 촘촘해질 것이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날 새벽 아내는 제 옆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무섭지만 나는 믿어요. 당신이라면 우리 지킬 수 있다고. 그 말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실패하더라도 같이, 성공하더라도 같이. 그날 밤 우리는 세 식구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손들이 닿는 느낌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더라도 이 가족만은 지켜야 한다. 그 결심은 곧 우리를 가장 위험한 길, 그러나 동시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새벽 5시였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저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출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수백 가지 생각이 동시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는 이 길이 혹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아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불안함은 느꼈는지 아침부터 조용히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례대로 아내와 아이들을 각기 다른 차량에 태웠습니다. 모두 함께 움직이면 눈에 띄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차에 타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동안 창밖은 평소처럼 흘러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감시관.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정혁동무, 지금 어디 있소? 너무나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런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무가 말한 서류 찾으러 공간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감시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소.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소. 전화가 끊기자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들켰을까? 아니면 그냥 의심하는 걸까? 그 사이에도 차는 공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공항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멀리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안 구역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외교관 전용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혁동무.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목소리를 들은 순간 누군지 알아버렸습니다. 감시관이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멀리서 손을 꼭 쥔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제 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지금 침착해야 했습니다. 저는 감시관이 다가오기 직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가 있어 늦었습니다. 회의 끝나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시관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읽어내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지금만 넘기자. 감시관은 제 얼굴을 천천히 훑어본 뒤 아무 말 없이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대로 외교관 게이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직원에게 여권을 내밀었고 직원은 여권을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직원이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한 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모든 긴장과 두려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아내와 아이들이 안쪽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아이들은 제 손을 붙잡기 위해 조심스레 뛰어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감시관이 소리쳤습니다. 정혁동무, 거기서. 하지만 이미 문은 닫히고 있었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내도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사선 위를 걸어온 긴 여정이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유의 길,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쉬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12일 밤, 조용한 방 안, 창밖에서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 들었던 어떤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고 그 순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결심한 건 아닐까?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살았던 지난 세월이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보다 일과 체제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가족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그동안 가족보다 나라를 더 먼저 생각했어.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 위에 살며시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그게 제일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린 정말 긴 시간 동안 숨죽이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숨 좀 편하게 쉬어요. 그 말은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어딘가 멀리서 사람들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게 자유의 소리구나. 어떤 특별한 말이 아니라 소리치거나 감동적인 순간도 아니고 그저 일상의 소리,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소리, 누구도 따라오는 사람 없는 소리, 무엇을 말해도 되는 그냥 평범한, 하지만 우리가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로 살아가야겠다. 아내는 제 옆에 살포시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제 우리 사는 거예요. 그날 밤 오랜 시간 숨겨왔던 죄책감도 조금씩 사라지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2024년 3월 다시 지금 이 자리 유럽의 한 세미나장 밝은 조명이 비추고 있지만 제 마음은 조용히 담담합니다. 강단 앞에 선 저는 한동안 마이크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북한을 배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회의장 안은 단단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수많은 외교관과 군인들, 그 사람들도 모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 말을 아껴야만 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의 외교관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권층이 아닙니다. 먼 나라에 나가 있지만 우리는 늘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일상도 모두 감시 아래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가 실수하면 그 한 사람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 친척 모두 함께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회의장 안에서 누군가 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조국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아갈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제 한 사람의 탈북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어딘가에서 두려움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숨을 고르고 나서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현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들의 관심은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세미나장은 길고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부드럽지만 확실한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제 삶은 많은 것을 잃는 길이었지만 단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자유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족의 용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겨줍니다. 이 세상 어디엔가 아직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탈북 사연은 그런 목소리를 조용히 전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사람의 삶을 담은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